생각하는 기계안전 유튜버 마침표입니다. 이틀 전 129회차 기계안전 기술사 시험이 있었는데요. 시험들은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이번 응시생분들이 꽤 어려웠다는 의견이 좀 많았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좀 해달라는 일부 구독자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문제 풀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좀 바빠서 1교시를 먼저 좀 풀이를 해드리고요. 나머지 시간이 나면 그때 2, 3, 4교시를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출제위원도 아니고 정답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신출 문제도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상이한 내용이 일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물었네요. 이 유방 같은 경우는요, 99회차부터 꾸준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기존에는 논술 형태로 2에서 4교시에서 물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1교시에 찍힌 문제로 나왔다라는 건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었겠다. 하지만 기출 문제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보통 한 문제에서 여기선 답을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죠. 기계기구 설비 항목 5가지, 그 다음 유방의 심사 결과를 3가지로 쓰란 얘기예요. 산업안전보건법 42조에 보게 되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대상기계기구 설비 항목이 나와 있죠.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부터 국소배기장치 등 이 설비까지 이렇게 5개를 써주시면 되고요. 심사 결과 구분 같은 경우는 시행령 45조에 나와 있고 적정, 조건 부적정, 부적정 이렇게 해서 답을 쓴다면 한 반 페이지 이상, 한 페이지 조금 안 되게 답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양립성에 대해서 물었어요. 사실 기계안전기술사 인간공학 문제가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 이게 68회차의 1교시였나? 그 인간공학적 최적 설계에 대한 문제를 물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 어떻게 광범위한 측면에서는 그 문제에 해당은 되겠지만 어찌 보면 이 문제도 신출 문제입니다. 자, 양립성은 기계 조작에 따른 결과를 작업자가 예측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중요하겠죠. 양립성의 정의와 종류를 예를 들어 설명하라. 사실 문제의 요지가 이렇게 굉장히 길잖아요. 지문 자체가. 근데 답은 항상 이렇게 눈에 띄어요. 답을 쓸 건. 근데 이 사실 서두에 이렇게 문제를 나열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좀 밑밥을 까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험에 응하시거나 또 긴장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자꾸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새로운 문제인가? 내가 이 문제를 알았나?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굉장히 긴장하고 헷갈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답안을 딱 봤을 때 뭘 써야 되는지 눈에 딱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쓰기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답은 정의와 종류를 예를 들어 쓰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쓰면 되죠. 첫 번째 정의. 체계에 주어지는 자극이나 반응들이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는 성질을 정의하고 있다. 두 번째, 종류를 예를 들어 쓰면 되는 거죠. 자, 개념적, 공간적, 운동적, 양식, 양립성.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산업안전기사의 단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출이더라도 기사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학습했던 분들은 이것만 봐도 술술술 써지지 않았을까요? 자, 개념적 양립성은 우리가 보통 보면 밸브나 또 정수기 같은 거 보면 그죠? 적색이 있고 청색이 있죠? 청색. 이건 뭘 뜻합니까?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우리가 인식상 청색은 뭐죠? 냉수죠? 적색은 온수입니다. 그래서 버튼의 색깔이나 밸브나 이런 것들이 이 뜨거운 물은 적색, 차가운 물은 청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고, 보행자 신호등에 사람이 걷는 그림도 개념적 양립성으로 볼 수 있어요. 공간적 양립성이라는 건 버튼이 2개 있으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에 조건이 작동되고, 그 다음 왼쪽 버튼을 누르면 왼쪽의 기계가 작동된다. 뭐 이런 개념이 쓸 수 있고요. 운동적 양립성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예를 들면 핸들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왼쪽으로 돌리며 왼쪽 바퀴가 회전을 하는 형태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양식 양립성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얘는 문화적인 어떤 관습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수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정수기에 보면 온수 버튼이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지금 한번 정수기 한번 보실까요? 예. 보시면 아마도 온수 버튼은 왼쪽에 있고요. 냉수 버튼은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대부분. 예. 왜냐하면 통상 사람은 오른손잡이가 많거든요. 여러분 차가운 물을 많이 먹어요? 뜨거운 물을 많이 먹어요? 예. 차가운 물을 많이 먹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접근 빈도 자체가 많은 쪽에 안전한 형태를 놓고요. 좀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것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빈도 자체가 적은 곳에 두어서 안전성을 고려해서 제조자 또 설계 단계에서 이렇게 국제 표준화 기구 있죠. ISO 규격을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근거에 의해서 기계기구 설비들이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묻는 거고 또 스위치를 우리가 킬 때에는 위로 올리죠. 내릴 때는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꺼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살아오는 생활 습관이나 또는 문화적인 관습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들도 예시로 설명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것도. 네, 세 번째는 안전 교육 내용을 물었어요. 교육은 정말 수도 없이 나왔죠. 그런데 기존의 교육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평소에는 교육 시간, 그다음 내용, 예, 이런 것들을 많이 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용어 정의를 물었단 말이죠. 예, 요게 쉬운 것 같지만 요게 쓰기가 좀 난해하거든요. 예. 보면 단기간 간헐적 작업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얘는 시행규칙의 26조 이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예, 이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임시 작업하고 단시간 작업은 조금 생소해요. 이건 어디 있냐면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보건 파트의 420조에 보면 정의로 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꼼꼼히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는 쓰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통 보면 단기간 작업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2개월 이내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 그다음 뭐 간헐적 작업도 다 아실 거고요. 임시 작업, 단시간 작업이 조금 난해하지만 이것도 규칙을 잘 보신 분들은 쓰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쓰시면 한 반 페이지 조금 안 채워지겠네요. 자, 여기서 하나의 팁을 드리면 요게 조금 답안 작성으로 점수를 좀 적게 받을 것 같아. 좀 불안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개요를 써주는 거예요. 개요. 예. 개요에다가 안전교육이 뭡니까? 안전교육이란 뭐 우리가 자연 상태의 피교육자를 바람직한 상태로 이끌어서 현장에서 실제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블라블라블라 막 적는 거예요. 예, 그거를 한 3줄에서 4줄 정도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 2번을 여기 정의에 있는 내용을 첨부해 주면 한 페이지 조금 안 되게 나올걸요. 반 페이지 넘게. 예, 그러면 퀄리티가 좀 있는 답안으로 점수를 높게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4번 문제는요. 산업재해 이 공표 대상 사업장을 물었네요. 자, 이거는 신출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얘는 기계안전기술사의 면접에서 많이 물어보고요. 그리고 지도사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출이지만 이 또한 좀 익숙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표 대상 사업장 5가지를 쓰고 그다음 공표에 대한 이 산재 예방 효과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답안을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는 시행령 제10조에 공표 대상 사업장의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5가지로 산업재해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 만인율이 동종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 발생한 사업장, 그 다음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장, 그리고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이렇게 이런 것들은 초성을 따가지고 암기를 해두면 충분히 암기를 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산업재해 공표에 따른 기대 효과를 물었잖아요. 예방 효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근거를 사실 묻는 거거든요. 얘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감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내 사업장이 산업재해 왕국이다, 정말 문제 있는 사업장이다라고 그렇게 공표를 하게 되면 기분 나쁠 사람, 기분 굉장히 나쁘겠죠, 사업주로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감을 갖게 될 거고 경각심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은폐를 또 차단하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그리고 자율안전 보건 체제를 확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긍정적 요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 효과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요건 반 페이지 정도 분량이 나오니까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5번 문제는 안전검사 문제네요. 안전검사도 기출로 한 7번 이상 나왔던 아주 단골 문제죠. 그런데 안전검사 같은 경우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나 또 면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물었는데 이번 회차에는 안전검사 필증, 그러니까 합격 증명서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항목 5가지를 쓰라고 나와 있어요. 요것도 공부를 좀 넓게 학습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쓰기 어렵지 않았을까. 얘도 어떻게 보면 신출이네요. 예, 그죠? 1번 문제 이렇게 나온 건. 보시면 대상 기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5가지 쓰라 그랬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에 보면 127조에 나와 있습니다. 127조에 안전검사 합격 증명서 발급 그리고 별표 16항목 16. 그러니까 법을 좀 꼼꼼히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내용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법령을 보실 때도 좀 꼼꼼히 고시에 대한 내용 또 별표 이런 내용들도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대상 기재 항목은 신청인, 형식번호, 합격번호, 검사 유효기간, 또 검사 실시기간 이렇게 5가지를 적게 돼 있고요. 예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대상 기계까지 총 6가지를 이렇게 쓰게 돼 있죠. 이게 실제 필증이거든요. 합격 증명서. 네. 요게 이제 안전검사 합격을 받은 것들은 부착을 하게 돼 있죠. 이 안전검사 미실시 대상이 1,000만 원 이하거든요. 근데 표지에 대한 내용이 500만 원이라면 굉장히 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별표 16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문제는요.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물었네요. 야, 이거는 뭐 단골의 문제죠. 이거 틀리시면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쉬운 문제는 당연히 맞춰야 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계기구 종류의 6가지와 방호장치를 쓰란 얘기예요. 이거 너무 익숙한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원심기, 지게차,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예초기, 포장기계 이렇게 6가지를 쓰고 거기에 따른 방호장치를 쓰라 그랬잖아요. 방호장치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빈약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매뉴얼 여기 있는 내용 있잖아요. 방호장치는 무엇이다. 정의는 뭐고 내용은 어떻다라는 걸 여기다가 첨부해서 이렇게 좀 밑에다가 달아주시면 한 반 페이지 이상, 한 페이지 좀 안 되게 나오기 때문에 퀄리티 있는 답안이 될 수 있고 또 점수도 높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틀려서는 안 될 문제다. 넘어가죠. 자, 7번 문제는요. 작업계획서를 물었습니다. 자, 이 작업계획서는 기출문제로 7번 이상 출제됐던 문제로 알고 있어요. 정말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은 이건 무조건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얘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기준에 관한 규칙 38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이라 그래서 별표 4를 보셔야 돼요. 구체적인 내용은. 그래서 별표 4를 보시면 작업계획서는 총 몇 가지입니까? 13가지로 나와 있어요. 작성 내용.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자면 중량물 취급 시에 계획서를 물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초보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여기 크레인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별표 4에 13가지 항목을 보시면 타워 크레인은 있지만 이 크레인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 생각을 이제 혼돈의 카오스인 거죠. 중량물 취급을 써야 돼, 크레인을 써야 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번 항목에 중량물 취급 작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얘는 크레인을 묻는 게 아니라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 계획서를 묻는 거예요. 여기 보면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여기 있는 내용이죠.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이렇게 5가지를 써주시면 무리 없이 되겠고, 이 또한 내용이 한 5줄, 6줄이라서 조금 불안해.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1번에 개요를 써주는 거죠. 개요의 뭐 산업안전보호법, 뭐 기준에 관한 규칙, 뭐 38조의 내용인데, 요 뭐 해당 작업에 대한 뭐 지형 집안 지층 그리고 사전 조사를 해서 뭐 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블라블라 뭐 써주시면 돼요. 개요를. 그 다음에 요것만 하나도 한 4줄, 3줄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 2번에다가 요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 내용을 딱 써주는 거죠. 뭐 시간이 더 남는다 그러면 결론까지 본인의 내용을 그냥 쓰세요. 이러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넘어갈게요. 자, 8번 문제는 프레스 양수 조작식 방호 장치의 안전거리를 묻는 문제였어요. 자, 이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산업안전 기사 때도 주구장창 나왔고 얘도 7번 이상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죠. 그래서 안전거리 센티미터를 계산하시오 물었잖아요. 그러면 공식을 쓰고 안전거리를 계산하라. 1번은 안전거리 공식을 쓰면 되고요. 2번은 계산을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예시가 뭐 100m/s, 150m/s 이렇게 조건도 주어지고 이것도 뭐 변하지 않아요. 이 숫자만 바뀌었지 이 형태는 똑같은 계산 문제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안전거리 공식은 D는 우리가 안전거리 그리고 1.6은 손의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TL은 누른 버튼에서 손을 떼는 순간부터 급정지기가 작동을 개시할 때까지 시간을 미터/s로 정의하고 있고 TS는 급정지기가 작동을 개시했을 때부터 슬라이드가 프레스에서 정지하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1번으로 써주시고요. 계산은 뭐 이렇게 40cm 나오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문제를 대입해서 써주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이것도 뭐 넘어가죠. 자, 9번 문제는 비파괴 검사를 물었어요. 그 중에 RT, 이 방사선 투과 검사를 물었죠. 여기서 투과 검사 시에 이 사진에 나타나는 결함이 이 필름상의 건전 부위, 그러니까 일반 부위보다 어둡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물었어요. 이거는 신출 문제입니다. 신출 문제예요. 그래서 어둡게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 방사선을 시험체에 이렇게 발사하잖아요. 이 시험체의 밀도 그리고 두께에 따라서 방사선 투과량이 달라지고 이 투과량 차이에 따라서 필름의 감광 정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건전 부위보다 이 결함 부위가 이 밀도 자체가 작기 때문에 당연히 방사선을 쐈을 때 이 건전 부위보다는 어둡고 그리고 이 결함 부위가 특히 이 용접 부위 기공 같은 블로우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둥글둥글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신출 문제로서 좀 다소 난해한 문제였고 아마 못 쓰신 분들이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0번째 문제는 유압장치의 3요소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자, 이것도 신출 문제죠. 자, 이번 1교시 차가 신출 문제가 좀 많았어요. 자, 유압장치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유압류를 압축시켜서요. 그죠? 압축시켜서 유체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모터나 또 실린더를 구동시켜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유압을 쓰는 기계가 크레인이 있고요. 그다음 뭐 굴삭기, 또 리프트, 유압식, 또 승강기도 뭐 로프식 있고 유압식 있는데 뭐 유압식에 많이 또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유압 장치의 3요소라 하면 큰 틀은 유압 발생부가 있고요. 그다음 유압 제어부, 그다음 유압 작동부로 나눠집니다. 유압 발생부의 세부 내용은 유압 펌프가 있죠. 펌프 같은 경우는 기계적 에너지를 유체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오일 탱크 같은 경우는 오일을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방열 작용을 하게 되죠. 기포 발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압 제어부 같은 경우는 유압 발생부에서 이 만든 고압류가 액추에이터로 들어가기 전에 이 흐름이나 그리고 방향, 속도, 압력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그런 구간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압 작동부 같은 경우는 유압 모터, 그리고 요동 모터, 유압 실린더가 있겠죠. 유체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은 실린더나 그리고 모터 등을 통해서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압 장치의 3요소를 본다면 크게 보면 유압 발생부, 유압 제어부, 유압 작동부 이렇게 써주시면 그래도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11번 문제는요. 담금질된 축 단면을 절단해서 이 경도 측정, 경도 시험을 해본 결과 이 축 표면에 그러니까 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 표면에서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경도값이 적게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문제는 신출 같지만 기출 문제예요. 얘가 뭘 물어보는 거냐면 질량 효과를 물어보는 겁니다. 질량 효과는 아주 오래전 기출로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질량 효과 같은 경우는 강을 담금질 할 때 재료의 표면은 금냉에 의해서 담금질이 잘 되는데 그에 반해 재료의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담금질이 잘 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축이 작은 것들은 담금질을 해도 그죠? 이 중심부까지 담금질이 되기 때문에 경도 자체가 적게 나오진 않죠. 근데 축이 크면 클수록 이게 온도 자체가 중심부까지는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겉에만 이게 마르텐사이트라 그래서 조직 자체가 담금질이 되고 이 내부 자체는 페라이트, 펄라이트 형태로 조금 연한 조직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질량 효과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내용을 이렇게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번 문제는 재료의 파괴 양식 4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오죠. 여기서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재료의 파괴, 양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형식이라고도 표현해요. 뭐 형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재료 파괴 양식의 4가지는 피로 파괴,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취성 파괴, 뭐 연성 파괴, 그다음 크리프 파괴가 있을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뭐 부식 파괴도 있고, 그다음 뭐 항복에 대한 재료의 항복에 대한 내용과 또 좌굴 파단, 좌굴에 대한 내용도 이거와 포함될 수 있겠죠. 피로 파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철사를 우리가 구부렸다 폈다 반복하게 되면 작은 하중에서도 언젠가는 파괴되는, 그러니까 갑자기 파괴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파괴는 사실 피로 파괴입니다. 그래서 이 피로 파괴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취성 파괴는 말 그대로 균열의 이 전파 속도가 빠르게 일어나는 파괴죠. 소성 변형이 거의 없는, 예를 들어서 세라믹이나 또 뭐가 있어요? 유리, 갑자기 깨지는 거죠. 와장창. 그러니까 이 인터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연성 파괴는 그나마 가장 안전한 파괴죠. 요거는 소성 변형을 일으킨 후에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늘어나는 성질로 평상시에 우리가 점검을 하다가 축이 약간 기울어졌네, 강제가 약간 좀 변형이 됐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리프 파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일정한 응력과 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변형이 진행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겠고, 부식 파괴도 마찬가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니까요. 이렇게 써주시면 충분히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문제는요. 임펠러의 외경, 가공에 대한 이유를 물었고요. 그리고 커팅 시, 가공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문제는 114회 때 3교시 그리고 121회 때 2교시 논술식으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쓰시면 이것도 크게 무리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뭐 이유는 임펠러는 흡입된 액체를 빠른 속도로 회전시켜서 이 속도 에너지를 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펌프의 성능, 효율 등은 임펠러에 의해서 결정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이 커팅을 하게 되면 결국 유량이 축소되고, 또 유량이 축소되면 소요 동력이 절감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커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은 아무래도 임펠러를 과도하게 커팅했을 때는 임펠러와 또 케이싱의 이 간격을 증가시켜서 내부의 유동체 순환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헤드 손실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펌프의 이 펌핑 효율이 저하되고 결국은 캐비테이션까지 발생을 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머리를 해서 좀 써준다면 이것도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문제를 좀 풀이를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좀 쉬웠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봤을 땐 이번 129회차 1교시는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있었다라는 게 사실 이게 다 2에서 3교시에 나왔던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신출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1교시로 표현하다 보니까 압축해서 쓰기도 힘들고 또 신출 문제를 또 쓰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1교시 이후에 2에서 4교시까지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풀이를 좀 해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